교통사고로 남편 사망 보험금을 받았고 저는 연하남과 재혼했죠. 그리고 도착한 신혼여행지 호텔에서 직원과 눈이 마주친 순간 설마 당신이야? 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을 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국제공항의 출국장 대기실은 수많은 여행객들이 뿜어내는 설렘과 활기로 가득 차 있었지만 구석진 벤치에 앉은 박미숙의 주변만큼은 마치 다른 세상인 것처럼 차갑고 이질적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58세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화려하게 치장한 미숙의 눈은 주변의 풍경이나 사람들의 웃음소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듯 오직 손에 들린 최신형 스마트폰 화면 속에만 고정되어 있었죠. 화면에는 1금융권 뱅킹 어플의 파란색 로고와 함께 20억 원이라는 비현실적인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미숙은 그 숫자를 볼 때마다 척추를 타고 오르는 짜릿한 전율에 몸을 떨었고 마치 마약에 중독된 사람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화면 위의 숫자를 하나, 둘, 셋, 천천히 짚어가며 세어보았습니다. 1, 10, 100, 1000만, 억, 10억. 정확히 20억 원이었습니다. 이 돈은 단순히 하늘에서 뚝 떨어진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3년 전 비 오는 국도변에서 교통사고로 불에 타 죽은 남편을 이용해 받아낸 사망보험금 5억 원, 그리고 치매에 걸려 정신이 온전치 못한 시어머니를 속여서 평생을 바쳐 지켜온 시골의 문전옥답과 선산을 몰래 팔아치운 돈 15억 원이 합쳐진 그야말로 피와 눈물로 얼룩진 돈이었죠. 미숙은 혹시라도 이 숫자가 전산 오류로 사라지거나 누군가 해킹이라도 해서 빼가기라도 할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녀는 1분이 멀다 하고 뱅킹 어플의 새로 고친 버튼을 신경질적으로 눌러대며 잔액을 확인했고 그 행동은 마치 강박증 환자처럼 불안하면서도 지독하게 탐욕스러워 보였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그녀보다 26살이나 어린 새 남편 최민호가 미숙의 손에서 스마트폰을 부드럽게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악력으로 잡아내렸습니다. 자기야, 폰 좀 그만 봐. 사람들이 다 우리만 쳐다보잖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야 할 신혼여행 가는데 신부 표정이 왜 이렇게 심각해? 민호가 하얀 치아를 드러내며 환하게 웃었지만 그의 깊은 눈동자는 찰나의 순간 차갑게 식었다가 다시 다정한 척 가장하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민호의 넓은 어깨에 얼굴을 파묻으며 콧소리를 냈습니다. 불안해서 그러지, 자기야. 이 돈이 어떤 돈인데 그래? 내가 그 인간 죽고 나서 3년 동안 경찰서 들락거리고 보험사 직원들이랑 싸우면서 얼마나 마음 졸이며 살았는지 자기도 알잖아. 이거 없으면 우리 죽어. 이 돈이 우리 목숨이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숙의 염색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지만 속으로는 비릿한 조소를 삼키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 돈이 목숨이지. 당신 목숨감? 그때 미숙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이 징징거리며 요란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 이름은 행복요양원이었고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미숙의 표정은 순식간에 구겨진 휴지 조각처럼 일그러지며 혐오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유, 이 지긋지긋한 노인네. 아직도 안 죽고 질기게도 버티네. 저번에 분명히 내가 외국 나간다고 전화하지 말라고 했는데 간병인이 눈치도 없이 또 전화를 했어.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가 보네.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민호가 떠보듯 물었지만 미숙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받아서 뭐해? 뻔하지. 바깥 보낼 돈 떨어졌다. 기저귀가 덥다. 열이 난다.
내가 그 소리를 10년을 들었어. 이제 지겨워. 바깥 없으면 굶으라고 해. 미숙은 전화를 받는 대신 거절 버튼을 신경질적으로 눌러버렸고 그것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연락처 설정 메뉴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망설임 없이 움직였습니다. 수신 차단 버튼을 누르자 요양원의 번호가 차단 목록으로 사라졌고 미숙은 내친김에 주소록을 훑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친구였던 김씨, 시누이였던 형님, 그리고 사고 당시에 귀찮게 굴던 보험사 직원까지 과거의 기억이 묻어있는 이름들은 모조리 삭제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시누이의 번호를 삭제할 때는 입가에 비틀린 미소까지 지어졌습니다. 형님, 이제 나 찾지 마요. 오빠 잡아먹은 년이라고 욕할 땐 언제고 돈 좀 생기니까 알랑거리는 꼴이라니. 이제 우리한테 시댁 식구는 없어. 다 차단해 버려야지. 그래, 누나 마음대로 해. 이제 누나 곁엔 나밖에 없으니까. 맞아. 자기랑 나랑 둘이서만 이 돈 쓰고 남은 인생 떵떵거리면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야. 안 그래?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세상과의 모든 연결고리를 스스로 끊어버리고 있었지만 그것이 자신을 고립시키는 완벽한 덫이자 민호가 파놓은 함정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신가요?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연락을 싹 끊고 오직 돈과 한 사람에게만 의지하며 세상과 담을 싸는 분들 말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철저한 고립이고 사기꾼이나 범죄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주 쉬운 먹잇감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오자 미숙과 민호는 면세점 구역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화려한 명품 매장의 눈부신 불빛과 코를 찌르는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가 미숙의 기분을 잠시 들뜨게 만들었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유명 브랜드의 향수 코너를 지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미숙의 코끝에 라벤더 향 대신 아주 역하고 매캐한 냄새가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고무 타이어가 타는 냄새 같기도 했고 더 끔찍하게는 사람의 살점과 머리카락이 불에 타는 노린내와도 같았습니다. 캣? 캣? 이게 무슨 냄새야? 구역질나. 미숙은 코를 틀어막으며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했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뜨거워지는 착각이 들었고 눈앞에는 화려한 면세점이 아니라 불타오르는 자동차의 형상이 아른거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쇼핑을 즐기고 있었고 오직 미숙만이 그 지독한 환우에 시달리고 있었죠. 그 냄새는 3년 전 비오는 국도변에서 미숙의 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절벽 밑으로 굴러떨어져 폭발하던 그날 미숙이 맡았던 지옥의 냄새였습니다. 민호가 놀란 척 연기하며 미숙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누나, 왜 그래? 여기는 좋은 향수 냄새밖에 안 나는데? 어디 아파? 안색이 너무 안 좋아. 식은땀까지 흘리네. 아니야, 분명히 났어. 고기 타는 냄새가 났다고. 그 인간이 아직도 나를 쫓아다니나 봐. 내가 안 죽였는데, 사고였는데 왜 나한테 이래? 미숙은 공포에 질려 중얼거렸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무의식 깊은 곳에는 남편이 아님을 알면서도 불타버린 시신을 남편이라고 우겨서 화장해버린 끔찍한 죄책감이 다리를 틀고 있었던 겁니다. 민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척하다가 미숙을 안심시키려는 듯 가방에서 물병과 작은 약통을 꺼냈습니다. 자기가 요즘 너무 예민해서 그래. 출국한다고 며칠 잠도 못 잤잖아. 비행기 타기 전에 이거 먹고 좀 진정해. 의사 선생님이 신경 안정에 좋다고 준 거야.
민호는 물병 뚜껑을 직접 따서 미숙의 입에 대주었고 다른 한 손으로는 하얀 알약 2개를 미숙의 축축한 손바닥에 쥐어주었습니다. 미숙이 잠시 망설이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 약이 꺼림칙하게 느껴졌는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거 무슨 약이야? 나 속이 안 좋아서 약은 좀 그런데 그냥 물만 마실게. 그러자 민호의 입가에 걸려있던 다정한 미소가 아주 잠시 찰나의 순간 딱딱하게 굳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더 부드럽고 끈적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비타민이야. 고함량 비타민이랑 신경안정제. 누나 피곤해서 쓰러질까봐 내가 병원까지 가서 특별히 처방받아 온 거라고. 나 못 믿어? 내가 누나 잘못되는 거 줄 것 같아? 얼른 먹어. 그래야 비행기에서 푹 자지. 그 다정한 강요는 거부할 수 없는 무언의 압박이었고 미숙은 민호의 눈치를 살피며 결국 찜찜한 마음을 억누른 채 알약을 입안으로 털어 넣었습니다. 꿀꺽 소리와 함께 약이 목구멍을 넘어가자 민호는 그제야 만족스러운 듯 미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약이 미숙의 이성을 서서히 마비시키고 기억력을 감퇴시키며 환각을 보게 만드는 강력한 향정신성 약물이라는 사실은 오직 민호만이 알고 있는 끔찍한 비밀이었죠. 비행기 좌석에 앉은 미숙은 약 기운이 퍼지기 시작했는지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방울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3년 전 그날 밤 차 유리를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외치던 누군가의 손짓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잠이 든 미숙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민호는 품 안 깊숙한 곳에서 여권 지갑을 꺼내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미숙의 여권이 아니라 불에 타다 만 낡은 사진 한 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남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그는 3년 전 대리운전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갔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한 민호의 친형이었습니다. 민호는 사진을 손가락으로 거칠게 어루만지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울분을 삼켰습니다. 형은 성실하게 일한 죄밖에 없는데 대리운전비 3만 원 벌겠다고 빚길을 나갔다가 이 여자가 형을 남편으로 둔갑시켜서 뼈가루 하나 못 찾게 만들었어. 민호의 눈가가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미숙이 남편인 줄 알고 화장해버린 그 시신은 사실 운전석에 끼어 탈출하지 못했던 민호의 형이었습니다. 미숙은 현장에서 조수석 밖으로 튕겨나간 진짜 남편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운전석에 있는 시신이 남편이라며 서둘러 화장 절차를 밟았던 것입니다. 보험금을 빨리 타내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뭉개버린 그 탐욕 때문에 민호의 형은 이름도 없이 사라진 유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형. 저 여자가 20억 때문에 형을 2번 죽인 것처럼 내가 저 여자를 지옥 끝까지 끌고 가서 똑같이 갚아줄게. 아니, 더 비참하게 살려달라고 빌게 만들어줄게. 민호의 눈에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사진 위로 번졌습니다. 비행기는 굉음을 내며 활주로를 박차고 어두운 밤하늘로 솟구쳤고 미숙은 20억 원이라는 달콤한 환상에 취해 자신이 지옥의 한복판으로 날아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시각 동남아의 한 외진 섬에 위치한 최고급 리조트 호텔 직원 유니폼을 입은 한 중년 남자가 어두운 직원 숙소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 반쪽은 화상 흉터로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목에는 깊은 수술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는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응조렸습니다. 성대가 다 타버려 쇳소리 같은 거친 숨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오고 있구나, 박미숙.
내 어머니를 요양원 독방에서 굶어 죽게 만든 대가, 그리고 죄 없는 청년을 나로 위장에 태워버린 대가. 이제 치러야지.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어 낡은 시계 하나를 꺼냈습니다. 불에 그을려 시계줄이 녹아내린 하지만 뒷면에는 K, C, S라는 자신의 이름 이니셜이 선명하게 새겨진 결혼 예물 시계였습니다. 그는 그 시계를 손목에 차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환영한다, 여보. 당신의 장례식장에 온 걸. 그렇게 탐욕으로 시작된 신혼여행은 세 사람의 운명을 파멸로 몰고 갈 비극의 서막을 서서히 그리고 아주 잔인하게 올리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굉음을 내며 활주로에 착륙하자 미숙은 몽롱한 정신을 겨우 붙잡으며 눈을 떴습니다. 약 기운 때문에 머리가 손뭉치처럼 무거웠고 창밖으로 보이는 이국적인 야자수 풍경조차 마치 물속에서 보는 것처럼 흐릿하게 일렁거렸습니다. 자기야, 다 왔어. 여기가 우리 천국이야. 민호가 다정하게 속삭이며 미숙의 손을 잡아 일으켰지만 그 손길은 부축이라기보다는 짐승을 끌고 가는 사냥꾼의 악력처럼 단단하고 거칠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자마자 동남아 특유의 덥고 습한 공기가 미숙의 얼굴을 때렸고 그 끈적한 느낌은 마치 3년 전 사고 현장에서 느꼈던 피비린내 나는 습기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미숙이 비틀거리자 민호는 미리 대기시켜둔 고급 리무진으로 그녀를 밀어 넣었습니다. 차는 해안도로를 따라 1시간을 달렸고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에 고립된 성처럼 서 있는 최고급 리조트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민호가 누나랑 나랑 아무 방해 없이 살고 싶다며 예약한 곳이었지만 사실은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한번 들어가면 제 발로 나오기 힘든 감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눈을 멀게 할 듯 반짝였지만 미숙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기괴하게 왜곡되어 보였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에는 직원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고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죠. 직원이 없네. 내가 가서 불러올게. 누나는 저기 소파에 앉아서 좀 쉬고 있어. 민호가 짐 가방을 내려놓으며 카운터 쪽으로 사라지자 미숙은 텅 빈 로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또그락 어디선가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심장 박동 소리처럼 점점 더 크고 빠르게 미숙의 귓가로 다가왔습니다. 미숙이 소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돌리자 기둥 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쟁반을 들고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호텔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모자를 푹 눌러써서 눈이 보이지 않았고 얼굴의 반은 하얀 마스크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목까지 올라오는 터틀넥 셔츠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하얀 장갑까지 끼고 있어 살점 하나 드러내지 않은 모습이었죠. 남자가 미숙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웰컴 드링크입니다, 사모님. 그의 목소리는 마치 쇠를 긁는 듯 거칠고 쉰 소리였고 성대가 망가진 사람처럼 쇳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미숙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등골을 타고 오르는 서늘한 한기에 몸을 떨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하지만 너무나 끔찍하게 변해버린 그 목소리가 본능적인 공포를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고마워요. 미숙이 떨리는 손으로 잔을 받아 들려던 순간 남자가 쟁반을 내밀며 팔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헐렁했던 유니폼 소매가 아래로 스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드러난 손목 위에는 미숙의 심장을 멈추게 만들 충격적인 물건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에 그을려 가죽줄의 반이 녹아내리고 유리 아래는
금이 쩍쩍 갈라진 낡은 남성용 명품 시계였습니다. 미숙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것처럼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시계는 3년 전 미숙이 남편 철수에게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큰맘 먹고 사주었던 바로 그 모델이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사고가 나던 그날 밤 남편이 차고 나갔던, 그리고 차가 폭발하면서 시신과 함께 타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시계였습니다. 시계의 초침은 멈춰 있었지만 미숙의 머릿속에서는 째깍거리는 환청이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으악! 저거! 미숙은 비명을 지르며 들고 있던 주스 잔을 떨어뜨렸고 쨍그랑 소리와 함께 붉은 주스가 대리석 바닥 위로 피처럼 흩뿌려졌습니다. 그녀는 뒷걸음질 치다 소파에 걸려 나뒹굴었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남자의 손목을 가리켰습니다. 시계, 저 시계, 저거 내 남편 거야. 죽은 내 남편 거라고. 소란을 들은 민호가 카운터 쪽에서 허겁지겁 뛰어왔습니다. 누나,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민호가 미숙을 부축해 일으켰지만 미숙은 사색이 된 얼굴로 직원의 손목을 삿대질했습니다. 자기야, 저거 봐. 저 남자 손목. 철수 씨 시계야. 내가 사준 거. 불에 타서 없어진 줄 알았는데 저게 왜 저기 있어? 민호는 미숙이 가리키는 곳을 쳐다보았습니다. 직원은 아무런 동요도 없이 그저 묵묵히 서서 흘러내린 소매를 다시 천천히 끌어올려 시계를 감췄습니다. 그 태어남이 미숙을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사모님께서 많이 놀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치우겠습니다. 직원은 쇳소리 나는 목소리로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더니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미숙의 얼굴을 잡고 자신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누나, 정신 차려. 무슨 시계? 저 사람 그냥 직원이야. 누나 지금 약 기운 때문에 헛것 보는 거야. 아니야. 똑똑히 봤어. 줄이 타서 녹아내린 것까지 똑같았다고. 저 사람 당장 경찰에 신고해. 시계 훔쳐간 도둑놈이야. 미숙이 악을 쓰며 발버둥치자 바닥을 닦던 직원이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낮게 의졸였습니다. 이 시계 말씀입니까? 이건 제가 중고시장에서 산 겁니다. 불에 탄 물건이라 싸게 팔더군요. 거짓말. 그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야. 뒷면에 이니셜도 있다고. 영어로 KCS. 김철수. 내 남편 이름. 미숙이 달려들어 직원의 소매를 걷어올리려 하자 민호가 거칠게 미숙을 낚아챘습니다. 그만 좀 해. 쪽팔리게 진짜 왜 이래? 중고로 샀다잖아. 비슷한 거겠지. 누나, 제발 그놈의 의심병 좀 버려. 민호의 고함에 미숙은 흠칫하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민호는 화난 표정으로 가방을 뒤지더니 아까 공항에서 주었던 약통을 다시 꺼냈습니다. 누나 상태가 너무 심각해. 환각에 피해망상해.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어. 의사가 발작할 때 하나 더 먹이라고 했어. 입 벌려. 나 안 먹어. 저 사람 수상해. 확인해 봐야 돼. 미숙이 고개를 저으며 거부했지만 민호는 이번엔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숙의 턱을 한 손으로 억세게 쥐고 입을 벌린 뒤 알약 2개를 억지로 밀어넣고 물병을 들이부었습니다. 미숙이 캑캑거리며 약을 삼키자 민호는 그제야 손을 풀고 미숙을 품에 안으며 언제 소리쳤냐는 듯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소리 질러서. 다 누나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여기 우리밖에 없잖아. 나 믿지? 한숨 자고 일어나면 괜찮을 거야. 약 기운이 빠르게 돌며 미숙의 눈앞이 다시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민호의 품에 안겨 축 늘어지면서도 시선만은 끝까지 직원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직원은 바닥 청소를 마치고 일어서더니
모자챙 아래로 드러난 눈으로 미숙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 차갑고 깊고 원망으로 가득 찬 그 눈빛은 분명 죽은 남편 철수의 것이었습니다. 직원은 미숙을 향해 입모양으로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미숙은 그 입술의 움직임을 똑똑히 읽을 수 있었죠. 오랜만 이야. 미숙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혀가 마비되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그대로 의식을 잃고 민호의 품으로 쓰러졌습니다. 민호는 축 늘어진 미숙을 번쩍 안아들고는 직원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방으로 안내해. 네, 알겠습니다. 손님, 직원, 아니 철수는 카트에 짐을 실으며 앞장섰습니다. 그의 절뚝거리는 걸음걸이는 3년 전 사고로 다리가 부러졌던 철수의 고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독채 풀빌라였기에 철수는 무거운 짐 가방을 들고 계단을 올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힘든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사냥감을 도살장으로 안내하는 저승사자처럼 묵묵하고 힘있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객실 문이 열리고 민호가 미숙을 침대에 던지듯 눕혔습니다. 방 안은 화려했지만 창문이 모두 쇠창살로 막혀 있어 마치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철수가 짐 가방을 방 한가운데 내려놓고 나가려 할 때 침대에 쓰러져 있던 미숙의 핸드백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핸드백 입구가 벌어지며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화장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숙이 공항에서 그렇게 소중하게 챙기던 인감도장과 통장들이었습니다. 철수는 바닥에 떨어진 인감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붉은 인주가 묻어있는 도장을 바라보는 철수의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3년 전 미숙은 이 도장 하나로 철수의 사망신고서에 도장을 찍었고 시어머니의 요양원 입원 동의서에도 도장을 찍었으며 땅을 파는 매매 계약서에도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도장으로 내 인생을 지우고 어머니의 목숨을 팔았지. 철수는 도장을 다시 핸드백에 집어넣으며 민호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시작하자. 오늘 밤은 아주 길 거야. 민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객실의 커튼을 모두 쳤고 방 안은 완벽한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미숙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남편의 품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덫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눈을 떴을 때 마주할 아침은 상상을 초월하는 공포로 그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이 리조트는 탈출구 없는 지옥의 심판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으악, 오지마. 나 아니야. 내가 안 죽였어. 정막이 감도는 리조트의 새벽 박미숙에 찢어지는 비명이 침실의 어둠을 갈랐습니다. 그녀는 식은땀으로 흥건하게 젖은 채 침대 위에서 벌떡 일어났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허공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던 민호가 부스스한 눈으로 일어나 스탠드불을 켰습니다. 누나, 왜 그래? 또 악몽 꿨어? 민호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 한 잔을 건넸지만 미숙은 그 물잔을 쳐낼 정도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봤어. 내가 봤어. 불에 탄 그 남자가 운전석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고. 내 발목을 잡으면서 왜 자기를 두고 갔냐고 물어봤어. 미숙의 눈앞에는 방금 꿈에서 본 3년 전 그날의 지옥도가 여전히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3년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7월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그날 남편 김철수는 사업 문제로 술을 한잔하고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평소라면 깐깐한 성격 탓에 절대 남에게 운전대를 맡기지 않았겠지만 그날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대리운전을 불렀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로 온 사람은
3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성실한 청년이었는데 그는 빗길 운전이 위험하다며 아주 조심스럽게 차를 몰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구불구불한 산악도로를 지나던 중 마주오던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달려들었고 이를 피하려던 철수의 승용차는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차체는 종이장처럼 구겨졌고 곧이어 시뻘건 불길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현장에 도착한 미숙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경찰과 소방관들이 불길을 잡고 있었지만 차는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소된 상태였죠. 현장 감식을 하던 경찰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미숙에게 다가왔습니다. 부인 되십니까? 유감입니다만 운전석에 있는 시신이 훼손이 너무 심해서 신원 확인이 어렵습니다. 일단 남편분 차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미숙은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불에 탄 차로 다가갔습니다. 운전석에는 새까맣게 타버린 시신 한 구가 안전벨트에 묶인 채 처참하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숙의 눈에 묘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불에 타다 만 시신의 옷 조각이 남편의 양복이 아니라 대리운전 업체 로고가 박힌 형광색 조끼였던 것입니다. 순간 미숙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잠깐만, 운전석에 있는 게 대리기사면 우리 남편은 어디 있지? 미숙은 주변을 두리번거렸고 사고 지점에서 조금 떨어진 숲을 속에 튕겨나가 피투성이가 된 채 신음하고 있는 남편 철수를 발견했습니다. 철수는 의식은 없었지만 희미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미숙의 머릿속에는 남편을 살려야겠다는 생각보다 며칠 전 가입해둔 고액의 생명보험 증서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사망보험금 5억 원. 남편이 살아서 돌아오면 빚더미에 앉은 현실이 계속되지만 남편이 죽은 것으로 처리되면 그녀는 5억 원을 줄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운전석의 시신은 누군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버린 상태였습니다. 미숙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숲을 속에 쓰러진 남편을 모른 척 등지고 경찰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가 오열하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내 남편이 맞아요. 저기 차고 있는 시계 내가 사준 거란 말이에요. 경찰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운전석에 있던 분이 남편분이 맞나요? 동승자는 없었습니까? 네. 우리 남편은 의심이 많아서 남한테 운전대 절대 안 맡겨요. 혼자 타고 나간 게 분명해요. 아이고, 불쌍해서 어떡해. 미숙은 혹시라도 경찰이 숲을 쪽을 수색할까봐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녀의 방해 공작 덕분에 경찰은 추가 수색을 하지 않았고 운전석의 시신은 김철수로 추정되어 수습되었습니다. 사실 그 시신은 빗길 사고의 충격으로 기절해서 미처 탈출하지 못한 대리운전 기사, 즉 민호의 친형이었습니다. 미숙은 유전자 검사를 하면 들통날까봐 시신을 인수하자마자 남편을 빨리 편하게 보내주고 싶다며 서둘러 화장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살던 한 청년은 미숙의 탐욕 때문에 이름도 묘비도 없이 한 줌의 재가 되어 강물에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기적적으로 의식을 찾은 진짜 철수는 전신 화상을 입은 채 기어나와 도로변에서 구조되었지만 이미 세상에서 그는 죽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꿈에서 깬 미숙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손은 겉으로는 깨끗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씻을 수 없는 검은 재가 묻어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야. 그건 사고였어. 어차피 그 사람은 죽었을 거야. 내가 죽인 게 아니라고.
미숙이 중얼거리며 자기 합리화를 하려 했지만 공포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침대 헤드에 기대어 앉아 공포에 질린 미숙을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누나, 꿈이 너무 사나웠나 보네. 하긴 누나가 고생을 많이 했지. 낯선 곳이라 더 그런가 봐. 민호 씨, 나 무서워. 여기 이상해. 어제 그 직원도 그렇고 방금 꿈도 그렇고 우리 그냥 한국 가면 안 될까? 위약금 다 물어줘도 되니까 그냥 나가자. 미숙이 민호의 팔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부드럽게 미숙의 손을 떼어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제 겨우 첫날 밤 지났는데. 그리고 누나, 지금 나가면 더 위험해. 누나 상태가 이렇게 불안정한데 비행기를 어떻게 타? 그럼 내 가방 좀 줘. 신경 안정제라도 더 먹어야겠어. 그리고 여권이랑 지갑도 내가 가지고 있을래. 불안해서 그래. 미숙이 침대 협탁을 뒤적거렸지만 그녀의 핸드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화장대 위에 있었던 명품 가방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내 가방 어디 갔지? 민호 씨, 내 가방 못 봤어? 미숙이 당황하며 묻자 민호는 침대 맞은편에 있는 육중한 금고를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아, 그거 내가 금고에 넣어뒀어. 금고? 왜 말도 없이 남의 가방을 금고에 넣어? 누나 어제 공항에서부터 자꾸 뭘 잃어버리려고 하잖아. 정신도 깜빡깜빡하고 중요한 여권이랑 돈 잃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내가 안전하게 보관해 둔 거야.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금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삐비빅 소리를 내며 비밀번호를 누르는 척하더니 미숙을 돌아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어라? 비밀번호가 뭐였더라? 누나가 설정했어? 아니, 자기가 했잖아. 어제 들어오자마자 자기가 만졌잖아. 그런가? 이상하네. 내가 설정한 번호가 안 먹히네. 에이, 나중에 프런트에 연락해서 열어달라고 해야겠다. 일단 오늘은 그냥 쉬어. 뭐라고? 지금 당장 열어. 내 약이랑 폰이랑 다 저기 있다고. 미숙이 소리를 지르며 금고로 달려가 버튼을 마구 눌렀지만 굳게 닫힌 강철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그런 미숙의 뒷모습을 보며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미숙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사실 금고의 비밀번호를 바꾼 것도 미숙의 폰을 챙긴 것도 모두 민호였습니다. 그는 미숙을 이 방 안에 완벽하게 고립시키기 위해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나, 진정해. 흥분하면 약 기운 더 빨리 떨어져. 내가 물 가져다 줄게. 좀 누워있어. 민호가 미숙을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미숙은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약 기운이 다 되지 않아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꼼짝없이 침대에 갇힌 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난 행복해지려고 온 건데 왜 자꾸 그 죽은 대리기사 얼굴이 떠오르는 거야? 미숙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3년 전 태워버린 그 대리기사의 친동생이 지금 자신의 옆에서 머리를 쓰다듬으며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창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줄기는 점점 거세져 마치 3년 전 그날 밤처럼 창문을 세차게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빗소리 사이로 복도에서 희미한 휘파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휘익, 휘익. 그것은 죽은 남편 철수가 생전에 기분이 좋을 때마다 불던 구슬프면서도 섬뜩한 뽕짝 멜로디였습니다. 미숙의 눈이 공포로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저 소리, 민호 씨, 저 소리 안 들려? 하지만 민호는 이미 깊은 잠에 빠진 척
등을 돌리고 누워있을 뿐이었습니다. 미숙은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었었지만 귓가를 파고드는 휘파람 소리와 금고 속에 갇힌 자신의 여권 생각에 온몸을 떨며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이곳은 신혼여행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지은 죄들이 하나둘씩 살아서 돌아오는 완벽하게 설계된 처형장이었습니다. 밤새 휘파람 소리와 악몽에 시달리던 박미숙이 다시 눈을 뜬 것은 커튼 틈으로 희미한 아침 햇살이 비집고 들어올 무렵이었습니다. 약 기운이 아직도 혈관 속에 남아있는지 머리는 맷돌에 갈린 것처럼 지끈거렸고 온몸은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미숙은 본능적으로 이불을 끌어올리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손끝에 닿는 감촉이 이상했습니다. 어젯밤 잠들기 전에 입었던 부드러운 실크 잠옷의 매끄러운 느낌이 아니라 마치 삼배처럼 거칠고 까슬까슬한 천의 감촉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느낌이지? 미숙은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올리며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미숙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호흡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화려한 레이스가 달린 섹시한 슬립 대신 장례식장에서나 볼 법한 누런색의 거친 삼배소복, 작 수의가 입혀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숙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손으로 옷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이것은 죽은 사람에게 입히거나 죄인이 입는다는 그 섬뜩한 하얀 소복이었습니다. 으악, 이게 뭐야? 이거 뭐야? 미숙의 찢어지는 비명이 고요했던 객실을 뒤흔들었고 그녀는 침대에서 굴러떨어지듯 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자신의 몸을 더듬거리던 미숙은 머리에도 무언가가 꽂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만져보니 하얀색 광목천으로 만든 리본, 영락없는 상주들이 꽂는 그 리본이 머리카락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미숙은 네 발로 기어서 화장대 거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 순간 그녀는 턱이 빠질 정도로 입을 벌린 채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산 사람이 아니라 금방이라도 무덤에서 기어나온 듯한 귀신 몰골을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하얀 리본, 핏기 없는 창백한 얼굴, 그리고 입술에는 어젯밤 바르지 않았던 쥐를 잡아먹은 듯한 붉은 립스틱이 입가까지 번져 있었습니다. 그 기괴한 모습은 마치 미숙이 죽인 사람들을 애도하는 상주이자 동시에 곧 죽을 죄인처럼 보였습니다. 민우 씨, 일어나봐. 누가 나한테 이런 짓을 했어. 미숙이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침대에 누워있는 민호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민호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이불을 걷어차며 일어났습니다. 아, 진짜 누나 왜 그래? 아침부터 왜 또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이거 안 보여? 내 꼴 좀 보라고. 누가 자는데 내 옷을 벗기고 이런 걸 입혀놨어. 어제 그 직원 놈이지? 그 놈이 몰래 들어온 거지? 미숙이 자신의 소복 자락을 쥐고 흔들며 울부짖었지만 민호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는 미숙을 걱정하거나 놀라는 대신 아주 질려버렸다는 듯 싸늘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가 입혔다니? 누나 진짜 기억 안 나? 뭐? 기억이라니? 밤새 누나가 입고 돌아다녔잖아. 내가 벗으라고 해도 밀쳐내고 저 옷 입고 방구석을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절을 했잖아. 민호의 말에 미숙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거짓말 마. 내가 왜? 난 그런 옷 가지고 오지도 않았어. 가방에 있었나 보지. 나도 깜짝 놀랐어. 자다 깨보니까 누나가 저거 입고 거울 앞에서 머리 빗으면서 웃고 있더라고. 얼마나 소름 끼쳤는지 알아?
민호는 침대 옆 협탁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들더니 화면을 터치해 미숙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못 믿겠으면 이거 봐. 내가 하도 무서워서 찍어놨으니까. 화면 속에는 어두운 방 안에서 소복을 입은 여자가 거울을 보며 기괴하게 웃고 있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 여자는 분명 미숙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그런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야. 이거 나 아니야. 나 기억 안 나. 그게 몽유병이야. 누나 지금 약 부작용 때문에 몽유병까지 온 거라고. 진짜 미치겠네. 무서워서 같이 못 자겠어. 민호가 머리를 감싸쥐며 괴로워하는 척 연기했습니다. 사실 그 영상은 어젯밤 민호가 약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미숙에게 억지로 소복을 입히고 립스틱을 칠해준 뒤 잠결에 해롱거리는 모습을 교묘하게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판단력이 흐려진 미숙에게는 그 영상이 움직일 수 없는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미쳐가나 봐. 어떻게 민호 씨. 미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미숙의 코끝에 다시 한번 그 지독한 냄새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제 공항에서 맡았던 고무 타는 냄새, 아니 살점이 타는 듯한 그 매캐한 냄새가 이번에는 아주 강렬한 향 냄새와 섞여서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민호 씨, 이 냄새 안 나? 향 냄새. 제사 지낼 때 피우는 향 냄새 나잖아. 미숙이 코를 킁킁거리며 묻자 민호는 미간을 찌푸리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향 냄새는 무슨 룸서비스 시킨 모닝커피 냄새겠지. 누나 제발 정신 좀 차려. 자꾸 이러면 나 진짜 한국 가버린다. 민호는 화가 난 듯 욕실로 들어가 버렸고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에 미숙은 움찔 놀랐습니다. 홀로 남겨진 방 안 미숙은 떨리는 몸을 추스르며 이 끔찍한 소복을 벗어버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옷부터 갈아입자. 이 재수없는 옷 당장 벗어서 태워버려야지. 그녀는 비틀거리며 벽장에 있는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분명 어제 짐을 풀 때 화려한 원피스와 수영복들을 걸어두었던 옷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옷장 문을 연 순간 미숙은 다시 한번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낮아빠지고 말았습니다. 옷장 안에는 그녀의 화려한 옷들은 온데간데 없고 하얀 소복 수십 벌이 빽빽하게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장례식장의 상주 대기실처럼 하얀 옷자락들이 에어컨 바람에 흔들리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옷장 바닥에는 빨간 글씨로 쓴 부적 같은 종이들이 어지럽게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살인자, 거짓말쟁이, 도둑년. 아니야. 내 옷 어디 갔어? 내 옷 내놔. 미숙은 옷장 안의 소복들을 미친 듯이 끄집어내어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꺼내도 끝없이 나오는 소복들은 마치 미숙을 옥죄어오는 하얀 손바닥들 같았습니다. 욕실에서 샤워 소리가 들려왔지만 민호는 밖에 소란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에서 휘파람을 불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들었던 그 섬뜩한 뽕짝 멜로디, 죽은 전남편 철수가 좋아했던 그 노래를 민호가 흥얼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미숙은 공포에 질려 옷무덤 속에 파묻힌 채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잘못 들은 거야. 환청이야. 민호 씨가 저 노래를 알 리가 없잖아. 하지만 그 휘파람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고 마치 욕실 문틈을 타고 나와 미숙의 귓가에 대고 부르는 것처럼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미숙은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이 방을, 이 호텔을, 아니 이 섬을 당장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기어서 현관문 쪽으로 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돌렸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열어줘. 사람 살려.
문 좀 열어달라고. 미숙이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복도 밖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미숙이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샤워 가운을 입은 민호가 젖은 머리를 털며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아까의 짜증 섞인 모습은 사라지고 어딘가 섬뜩할 정도로 차분하고 냉랭했습니다. 누나, 어디 가려고? 아침 먹어야지. 문이 안 열려. 나 나갈래. 여기 귀신 있어. 옷장에 소복이. 미숙이 횡설수설하며 바닥을 기어가 민호의 다리를 잡았습니다. 민호는 그런 미숙을 내려다보며 입꼬리만 살짝 올려 웃었습니다. 귀신이라니. 옷장엔 아무것도 없는데? 민호가 손가락으로 옷장 쪽을 가리켰습니다. 미숙이 고개를 돌려보니 방금 전까지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수십 벌의 소복들은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고 옷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까 분명히 내가 다 꺼냈는데 누나 약 기운이 너무 세서 그래. 헛것 본 거야. 그리고 문은 내가 잠근 게 아니야. 밖에서 잠긴 것 같은데? 밖에서? 누가? 글쎄, 아까 룸서비스 직원이 다녀갔는데 그 사람이 잠갔나 보네. 친절하기도 하지. 민호는 식탁 위에 놓인 덮개 덮인 쟁반을 가리켰습니다. 누나 자는 동안 아침 식사 왔어. 얼른 와서 먹어. 누나가 좋아하는 스테이크야. 미숙은 홀린 듯 식탁으로 다가갔습니다. 배가 고픈 건 아니었지만 민호의 말이 법처럼 느껴졌기에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소복을 입은 채 식탁 의자에 앉은 미숙의 모습은 영락없는 처녀 귀신의 몰골이었습니다. 민호가 은색 덮개를 열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스테이크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미숙의 눈에는 그 고기가 먹음직스러운 스테이크가 아니라 검게 타버린 숯덩이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고기 옆에는 소스 대신 붉은색 립스틱으로 쓴 쪽지가 한 장 놓여 있었습니다. 입관할 때 수위는 마음에 드십니까? 미숙 씨? 미숙이 쪽지를 집어들고 덜덜 떨자 민호가 포크로 고기를 찍으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왜 그래? 맛있게 드세요라고 써있네. 호텔 서비스 좋네. 민호의 눈에는 쪽지의 진짜 내용이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척하는 것일까요? 미숙은 이제 자신의 눈조차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방 안에 갇힌 채 서서히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향 냄새는 점점 더 짙어졌고 방 구석구석에서 죽은 남편과 죽은 시어머니 그리고 얼굴도 모르는 대리기사의 시선이 자신을 노려보는 것 같은 압박감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이곳은 신혼여행지가 아니라 그녀를 위해 마련된 화려하고 잔혹한 빈소였습니다. 하얀 소복 소동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뒤 객실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구석진 소파에 몸을 웅크린 채 덜덜 떨고 있었고 민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테라스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잡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열대우림의 스콜이 쏟아지고 있었는데 세차게 때려붓는 빗소리가 마치 미숙을 가둔 감옥의 창살처럼 느껴져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미숙은 이 지옥 같은 방에서 나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고 그녀의 유일한 생명줄이었던 스마트폰과 지갑은 민호가 장악한 금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눈동자를 굴려 방 안을 살피다가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앤티크한 유선 전화기를 발견했습니다. 호텔 프런트로 연결되는 내선 전화기였습니다. 그래, 저거야. 저걸로 프런트에 전화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자. 아니, 경찰을 불러달라고 해야 해. 미숙은 민호의 눈치를 살금살금 살피며 고양이처럼 소리 죽여 전화기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민호는 잡지에 코를 박고 있어 미숙의 행동을 눈치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미숙의 손이 떨리는 감촉으로 차가운 수화기를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정막을 깨고 전화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미숙은 감전된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 뒤로 나자빠졌고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이 방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도대체 누가 전화를 건 것일까요? 민호는 여전히 테라스에서 등을 돌린 채 움직이지 않았고 벨소리는 집요하게 계속되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미숙은 홀린 듯이 혹은 공포에 떠밀려 천천히 수화기를 들어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여보세요? 미숙의 목소리는 갈라져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지직거리는 잡음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라디오 주파수가 맞지 않을 때 나는 소리 같기도 했고 마른 장작이 불에 탈 때 나는 타닥타닥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잡음 사이로 아주 낮고 걸걸한 물에 젖은 듯 축축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나야. 철수. 미숙은 숨을 들이켰지만 공기가 폐로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3년 전 죽은 남편 김철수의 목소리였지만 살아생전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지옥 불구덩이에서 목이 다 타버린 귀신이 낸다면 딱 이런 소리일 것 같았죠. 누구세요? 장난치지 마세요. 미숙이 악을 쓰듯 소리쳤지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여보, 나 너무 뜨거워. 살점이 다 녹아내려. 왜 나를 버렸어? 왜 나를 두고 갔어? 아니야. 남 버린 적 없어. 닥쳐. 닥치라고. 차 문이 안 열려. 안전벨트가 안 풀려. 미수가 제발 나 좀 꺼내줘. 불이 내 눈을 태워. 그것은 3년 전 사고 현장의 상황을 너무나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미숙이 차를 버리고 도망칠 때 차 안에서 울부짖던 그 마지막 비명소리와 똑같았습니다. 미숙은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풀려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지만 공포심이 손을 마비시킨 탓에 오히려 꽉 쥐고 놓지 못했습니다. 너 누구야? 민호 씨, 이리 좀 와봐. 전화 좀 받아봐. 미숙이 테라스를 향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제야 민호가 귀찮다는 표정으로 잡지를 덮고 천천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또 왜 그래? 깜짝 놀라게 진짜. 전화가 왔어. 그 인간이야. 죽은 그 인간이 전화를 했다고. 빨리 받아봐, 빨리. 미숙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수화기를 민호에게 내밀었습니다. 수화기에서는 여전히 뜨거워 하는 신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한숨을 푹 쉬며 미숙에게서 수화기를 낚아채 귀에 댔습니다. 미숙은 바닥에 엎드려 민호의 입만 쳐다보며 제발 그가 무언가 듣기를, 그래서 자신이 미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수화기를 귀에 댄 민호의 표정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듣는 척하더니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으며 수화기를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누나, 진짜 병원 가자. 아무 소리도 안 들리잖아. 거짓말. 분명히 들렸어. 뜨겁다고 했단 말이야. 다시 들어봐. 잘 들어보라고. 미숙이 다시 수화기를 집어들려 하자 민호가 거칠게 미숙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한 손으로 전화기 뒤쪽으로 뻗어있는 전화선을 들어 올려 미숙의 눈앞에 흔들었습니다. 그 전화선은 중간이 예리한 가위로 싹둑 잘려 있었습니다. 이거 봐. 전화선이 끊어져 있잖아. 애초에 연결도 안 된 전화기라고. 근데 무슨 벨이 울리고 무슨 목소리가 들려?
미숙은 눈앞에서 흔들리는 잘린 전선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분명히 벨소리를 들었고 남편의 목소리도 생생하게 들었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니. 그렇다면 자신이 정말 미쳐서 환청을 듣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귀신이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전화기를 울리게 한 걸까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들었어. 분명히. 미숙은 머리를 감싸 쥐고 뒷걸음질 치다 벽에 부딪혀 주저앉았습니다. 민호는 혀를 차며 잘린 전선을 바닥에 던져버리고는 다시 테라스로 나가버렸습니다. 나 배고파서 밥 먹을 거니까 방해하지 마. 누나는 거기서 귀신이랑 통화하든가 말든가. 민호가 나가버리자 방 안은 다시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미숙은 바닥에 놓인 전화기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때 끊어진 줄 알았던 전화기에서 다시 한번 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수화기를 들지도 않았는데 스피커폰처럼 방 전체에 그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미숙아, 내 돈은 잘 쓰고 있니? 내 목숨값 5억 원. 그거 쓰니까 행복해? 미숙은 비명을 지르며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아니야, 안 써. 너 돈 안 쓴다고. 사실 이 모든 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트릭이었습니다. 전화기 본체 안에는 미리 녹음된 소형 블루투스 스피커가 심어져 있었고 옆방에 있던 철수가 CCTV로 미숙의 행동을 지켜보며 타이밍에 맞춰 소리를 재생했던 것입니다. 민호가 보여준 잘린 전화선은 미숙에게 자신이 미쳤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시각적 장치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트릭을 알리 없는 미숙에게 이 상황은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완벽한 저주였습니다. 공포에 질린 미숙은 옷장 구석으로 기어들어가 몸을 숨겼습니다.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아있자니 이번에는 시각적인 공포가 덮쳐왔습니다. 옷장 문틈으로 보이는 화장대 거울에 누군가가 립스틱으로 써놓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분명 아까까지만 해도 없었던 글씨였습니다. 20억 줄게. 내 목숨 돌려줘. 미숙은 숨을 헐떡이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차라리 기절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공포심이 뇌를 각성시켜 정신은 더욱 또렷해지기만 했습니다. 그때 잠겨있던 현관문 밖에서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미숙은 옷장 문틈으로 숨죽여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어제 그 호텔 직원, 마스크를 쓴 철수였습니다. 그는 한 손에 룸서비스 카트를 끌고 들어왔는데 카트 위에는 음식이 아니라 하얀 국화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철수는 방 안을 둘러보지도 않고 마치 미숙이 옷장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곧장 옷장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그의 구두 소리가 미숙의 심장을 짓밟는 것 같았습니다. 옷장 문 바로 앞까지 다가온 철수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숨바꼭질은 이제 그만하시죠, 사모님. 아니, 며느님. 그 한마디에 미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며느님이라니. 자신을 며느리라고 부를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 요양원에 버려두고 온 시어머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치매 노인이고 여기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남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남편의 목소리를 내고 시어머니의 호칭을 쓰는 저 괴물 같은 존재는 무엇일까요? 철수가 옷장 문손잡이에 손을 올렸습니다. 기익. 경첩이 긁히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옷장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미숙과 마스크 위로 차가운 눈빛을 번뜩이는 철수의 시선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미숙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철수는 미숙을 내려다보며 쓰고 있던 마스크를 천천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누군지 궁금하십니까? 보여드리죠. 당신이 만든 괴물의 얼굴을. 마스크가 턱 밑으로 내려가자 화상으로 일그러져 붉게 녹아내린 피부와 뒤틀린 입술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얼굴이라기보다는 복수심 하나로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귀의 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흉측한 얼굴 속에서도 미숙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익숙한 이목구비를 찾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여보. 미숙의 입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대답 대신 손에 들고 있던 하얀 국화꽃을 미숙의 무릎 위에 툭 던졌습니다. 향 냄새가 좋더군요. 당신 제삿날에 딱 어울리는 향입니다. 미숙의 눈동자가 뒤로 넘어가며 그녀는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민호가 테라스에서 휘파람을 불며 들어와 쓰러진 미숙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형님, 기절했는데요? 좀 살살하시지. 아니, 아직 멀었어. 이건 시작일 뿐이야. 깨워. 어머니 영정사진 보여줘야 하니까. 철수는 쓰러진 미숙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냉장고에서 차가운 생수병을 꺼냈습니다. 이제 미숙이 겪어야 할 진짜 지옥은 귀신이 나오는 공포영화가 아니라 뼛속까지 시린 현실의 복수극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끊어진 전화기 옆에서 알 수 없는 지직거리는 잡음만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헉! 헉! 미숙은 얼굴에 쏟아지는 차가운 물벼락에 놀라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사이로 민호가 빈 물병을 든 채 무표정한 얼굴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신이 좀 들어? 누나 기절해서 한참을 안 일어났어. 미숙은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키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마스크를 벗고 흉측한 화상 얼굴을 들이밀던 호텔 직원, 아니 남편 철수는 온데간데 없었고 방 안에는 다시 민호와 단둘뿐이었습니다. 그 사람 어디 갔어? 얼굴 다 탄 남자. 내 남편 철수 말이야. 미숙이 민호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소리쳤지만 민호는 귀찮다는 듯 미숙의 손을 털어냈습니다. 누나, 제발 그만 좀 해. 아까부터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야? 직원이 룸서비스 카트 두고 나간 게 다야. 남편이라니, 죽은 매형이 여기 왜 있어? 아니야. 분명히 봤어. 마스크를 벗었는데 얼굴이 다 녹아내렸다고. 나한테 며느님이라고 했어. 아, 약 기운이 아직도 안 빠졌나 보네. 의사가 환각 증세 있을 거라고 하더니 진짜 심각하네. 민호는 혀를 차며 미숙을 부축해 테이블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은색 덮개로 덮인 룸서비스 카트가 놓여 있었고 방 안에는 아까 맡았던 그 묘한 향 냄새가 여전히 은은하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그 카트를 보는 순간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습니다. 저 은색 덮개 아래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직감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자, 밥이나 먹자. 배고프면 헛것이 더 잘 보이는 법이야. 누나가 좋아하는 스테이크 시켰어. 민호가 포크와 나이프를 들며 덮개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미숙은 뒷걸음질 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안 먹을래. 치워. 먹어. 억지로라도 먹어야 정신 차리지. 자, 본다? 민호가 망설임 없이 은색 덮개를 확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미숙의 입에서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야, 저거 치워. 당장 치워. 그녀의 눈앞에 드러난 것은 육즙이 흐르는 스테이크가 아니었습니다. 하얀 접시 위에는 검은 리본이 달린 늙은 노인의 영정사진이 올려져 있었고 그 앞에는 향 하나가 피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진 속 노인은 미숙이 3년 전 요양원에 버려두고 온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앙상하게 마른 얼굴로
마치 미숙을 뚫어지게 노려보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옆에는 붉은 도장이 찍힌 사망 진단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숙은 떨리는 눈으로 진단서에 적힌 글자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사망 원인, 영양실조 및 아사, 굶어 죽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미숙의 다리가 풀려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아니야, 요양원에서 밥 잘 준다고 했는데 왜 굶어 죽어? 나한테 돈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왜 죽어? 미숙이 바닥을 기며 발작하듯 소리치자 민호가 놀란 눈으로 미숙을 쳐다보았습니다. 누나, 왜 그래? 스테이크가 뭐 어쨌다고? 너 눈 삐었어? 저기 어머니 사진 안 보여? 저 귀신 같은 사진 치우란 말이야. 미숙이 손가락으로 접시를 가리켰지만 민호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접시와 미숙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태연하게 나이프로 접시 위에 무언가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의 눈에는 민호가 시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칼로 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으악, 뭐 하는 거야? 사진을 왜 썰어? 사진? 이게 사진으로 보여? 누나 진짜 미쳤어? 민호는 잘라낸 조각을 포크로 찍어 자신의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우물우물 씹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굽기도 딱 좋은데? 미디엄 레어라서 육즙도 살아있고 누나 눈엔 이게 사진으로 보이나 봐? 와, 이 약 진짜 무섭네. 아니야. 거짓말. 너 입에 들어간 거 그거 종이잖아. 사진이잖아. 무슨 소리야. 고기잖아, 고기. 자, 누나도 아해봐. 먹으면 정신 좀 들 거야. 민호가 포크에 무언가를 찍어 미숙의 입가에 들이밀었습니다. 미숙의 눈에는 그것이 찢어진 시어머니의 사진 조각처럼 보였고 거기서 뚝뚝 떨어지는 붉은 육즙은 마치 피처럼 보였습니다. 싫어. 저리 가. 안 먹어. 미숙은 민호의 손을 세차게 내쳤습니다. 포크가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가 났고 민호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박미숙, 적당히 좀 해. 내가 누나 병수발 들러 여기까지 온 줄 알아? 민호가 처음으로 정색을 하며 미숙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낯선 호칭과 차가운 눈빛에 미숙은 흠칫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누나 지금 제정신 아니야. 몽유병에 환각에 피해망상까지. 한국 가면 바로 정신병원부터 가야겠어. 아니, 이 상태로는 비행기도 못 타. 여기서 요양하면서 치료부터 하자. 민호는 바닥에 떨어진 포크를 주워 들고는 테이블 위에 놓인 사망 진단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미숙의 눈에는 분명 사망 진단서였지만 민호는 그것을 냅킨처럼 구겨서 입가를 닦았습니다. 어때? 내 말이 맞지? 누나 눈에만 이상하게 보이는 거야. 미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자신이 미친 걸까요? 아니면 민호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하지만 민호가 저렇게 맛있게 먹고 입까지 닦는 걸 보면 정말 스테이크가 맞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 내가 약을 너무 많이 먹었나 봐. 어머니가 죽었을 리가 없어. 그 질긴 노인네가 그렇게 쉽게 죽을 리가 없지. 미숙은 필사적으로 현실을 부정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코끝을 맴도는 향 냄새와 귓가에 맴도는 며느님이라는 철수의 목소리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호가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누나, 밥은 나중에 먹고 이거부터 보자. 내가 아까 말했지? 여기서 요양 좀 해야 한다고. 마침 이 리조트 사장이 급하게 매물을 내놨대. 우리가 이걸 인수해서 여기서 편하게 지내자. 한국 가서 시댁 식구들 마주칠 일도 없고 좋잖아. 민호가 꺼낸 것은 영문으로 된 리조트 인수 계약서였습니다. 하지만 미숙의 눈에는 글씨가 어지럽게 춤을 추는 것처럼
보여 내용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 머리가 아파서 글씨가 안 보여. 나중에 하면 안 될까? 나중에 언제? 이 좋은 매물 금방 나간다고. 누나 나 못 믿어? 내가 다 확인했어. 누나는 그냥 여기에 도장만 찍으면 돼. 아까 누나 가방에서 찾은 인감 도장 있지? 그거 줘봐. 민호의 재촉에 미숙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녀가 의지할 사람은 민호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은 미쳐가고 있고 귀신이 보이고 남편이 살아 돌아왔다는 망상에 시달리고 있으니까요. 민호 씨, 이거 하면 나 여기서 계속 지낼 수 있어? 그 무서운 직원 안 보고 그냥 우리끼리만 있을 수 있어? 당연하지. 우리가 주인이 되는데 감히 누가 누나를 건드려? 그 직원도 당장 잘라버리면 돼. 그 말은 미숙에게 구원과도 같았습니다. 그 흉측한 얼굴의 직원을 자를 수 있다는 말에 미숙의 떨리는 손이 핸드백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홀린 듯 인감 도장을 꺼내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민호는 도장을 받아들고는 계약서 맨 뒷장과 함께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슬그머니 끼워 넣었습니다. 그것은 리조트 계약서가 아니라 미숙의 모든 재산 권한을 민호에게 넘긴다는 포괄 위임장이었습니다. 자, 여기랑 여기에 찍으면 돼. 내가 도와줄게. 민호가 미숙의 손을 잡고 도장에 인주를 묻혔습니다. 붉은 인주가 묻은 도장이 하얀 종이 위로 다가가는 순간 미숙은 왠지 모를 서늘함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목숨줄을 끊어버리는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호의 다급한 목소리가 그녀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빨리 찍어, 누나. 그래야 그 귀신 같은 직원놈 쫓아낼 수 있다니까? 그 말에 미숙은 눈을 질끈 감고 도장을 꾹 눌렀습니다. 쾅! 종이 위에 선명한 붉은 자국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계약의 완성이 아니라 미숙의 파멸을 알리는 낙인이었습니다. 도장을 찍자마자 민호가 계약서를 낚아채듯 가져가며 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잘했어, 누나.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모든 건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민호의 미소가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아까까지의 다정한 연하남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먹잇감을 낚아챈 사냥꾼의 비릿한 웃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숙이 뭔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하고 입을 때려던 찰나 굳게 닫혀있던 객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까 사라졌던 호텔 직원 철수가 다시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화상 입은 얼굴을 그대로 드러내고 말이죠. 철수가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자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철수를 향해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서류 작업 끝났습니다. 어머니 한 푼 거 이제 다 갚으시죠. 뭐? 형님? 미숙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민호와 철수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 끝에서 두 남자의 눈빛이 허공에서 차갑게 부딪혔습니다. 이제 연극은 끝났습니다.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였습니다. 형님이라고? 박미숙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멍하니 입을 벌렸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비타민을 챙겨주고 스테이크를 썰어주던 연하남 민호가 흉측한 화상 흉터를 가진 호텔 직원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마치 조직의 보스를 모시는 부하처럼 민호의 태도는 깍듯했고 눈빛에는 존경심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철수는 민호가 건넨 서류 봉투를 받아들고는 천천히 내용을 훑어보았습니다. 붉은 인주가 선명하게 찍힌 계약서와 위임장을 확인한 철수의 입가에 비틀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고했다, 민호야. 도장도 아주 깔끔하게 잘 찍혔구나. 누나가 손이 좀 떨리긴 했지만 제가 잘 도와드렸습니다. 이제 20억 원은 물론이고
한국에 있는 남은 부동산 권리까지 전부 형님 앞으로 넘어갔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미숙의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권리라니, 전부 넘어갔다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걸까요? 미숙은 본능적으로 바닥을 기어가 민호의 바짓단을 잡고 늘어졌습니다. 민호 씨, 그게 무슨 말이야? 내 돈이 넘어갔다니? 오, 우리 리조트 사는 거 아니었어? 그러자 민호가 미숙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사랑이나 다정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경멸과 차가운 조소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호는 잡고 있던 미숙의 손을 털어내듯 발을 뺐습니다. 아줌마, 꿈 좀 깨세요. 리조트를 사긴 개뿔, 당신 전 재산을 우리 형님한테 기부하겠다고 위임장에 도장 찍은 거잖아. 뭐라고? 당신이 방금 찍은 그 서류, 포괄적 재산 양도 각서야. 인감 도장 찍었고 본인 확인했고 자필 서명까지 했으니 법적으로 아주 완벽하지. 미숙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철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내놔. 내 서류 내놔. 이 사기꾼들아. 하지만 미숙의 손이 서류에 닿기도 전에 철수가 한 손으로 미숙의 목을 거칠게 움켜쥐고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미숙의 뒤통수가 벽에 부딪혔고 그녀는 숨이 막혀 캑캑거렸습니다. 철수는 미숙의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화상으로 일그러진 붉은 피부와 녹아내린 눈꺼풀이 미숙의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사기꾼? 너의 입에서 나올 단어가 아닐 텐데. 철수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더욱 공포스럽게 울렸습니다. 잘 봐. 내 눈 똑바로 봐.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미숙은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으려 했지만 철수의 소나기 힘이 너무 강해 고개를 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덜덜 떨며 철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일그러진 흉터 속에 숨어있는 그 눈동자. 30년을 함께 살았던, 매일 아침 밥상을 차려주던 남편 김철수의 눈동자가 분명했습니다. 여보, 철수 씨? 그래, 당신이 절벽 밑에 버리고 간 김철수야. 5억 원 보험금 타겠다고 산 사람을 죽은 사람 취급해서 장례까지 치러버린 당신 남편이라고. 미숙의 다리 사이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너무나 큰 공포에 실금을 하고 만 것입니다. 살아있었어? 그럼 내가 화장한 그 사람은 누구야? 미숙이 덜덜 떨며 묻자 옆에 서 있던 민호가 주먹을 꽉 쥐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형이야. 당신이 남편인 줄 알고 태워버린 그 시체. 그게 내 친형이라고. 민호의 고함 소리에 방 안의 유리가 징하고 울렸습니다. 미숙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민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형이라고? 대리기사가? 그래. 우리 형은 그날 빗길에 당신네 차를 운전해 주러 갔다가 사고를 당했어. 운전석에 끼어서 못 나오고 있었는데 당신은 형을 구하기는커녕 남편인 척 위장해서 화장해버렸잖아. 뼈가루조차 못 찾게 강물에 뿌려버렸잖아. 민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3년을 참아온 뼈에 사무친 진짜 분노였습니다. 미숙은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왜 민호가 자신에게 접근했는지, 왜 밤마다 휘파람 소리가 들렸는지, 왜 시어머니의 영정 사진이 보였는지.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두 남자가 3년 동안 칼을 갈며 준비한 처절한 복수극이었던 것입니다. 말도 안 돼. 이게 다 꿈인 거라고. 내 돈, 내 20억. 미숙은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목숨보다 더 소중한 돈 생각부터 났습니다. 그녀는 바닥을 기어가 철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근데 돈은 돌려줘. 그거 내 돈이야. 어머니 땅 판 돈도 있단 말이야. 나 그거 없으면 죽어. 철수는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이 살아 돌아온 것보다 돈이 사라진 것을 더 슬퍼하는 아내의 모습에 마지막 남은 정마저 티끌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너 돈? 어머니 땅 판 돈? 그게 왜 너 돈이야? 철수가 미숙의 손을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침에 걸려서 정신 오락가락 하실 때 너가 몰래 지장 찍어서 판 거잖아. 그리고 그 돈 들고 도망치면서 어머니를 어디다 버렸어? 산속 요양원 독방에 가둬놓고 전화번호 바꾸고 면회 한 번 안 갔지? 그건 어머니는 너 기다리다가 굶어 죽었어. 너가 호화롭게 리무진 타고 공항 갈 때 우리 어머니는 차가운 시신 안치소에 누워 계셨다고. 철수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있던 시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들어 미숙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잘 봐. 너가 죽인 내 어머니야. 똑똑히 기억해둬. 아, 치워. 무서워. 미숙이 고개를 돌리며 비명을 질렀지만 이제 그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호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지금 방송 켜세요. 방송? 무슨 방송? 미숙이 불안한 눈빛으로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민호는 대답 대신 객실 벽면에 걸려있던 대형 TV의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인터넷 방송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화면 속에는 현재 이 방안의 모습이 고화질로 생중계되고 있었고 채팅창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폭포수처럼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그 패륜녀야? 와, 진짜 악마가 따로 없네. 시어머니 굶겨 죽이고 남편 보험금 꿀 거? 사형시켜라. 동생분 힘내세요. 저런 여자는 신상 털어야 됩니다. 미숙은 화면 속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과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욕설들을 보며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게 뭐야? 카메라가 어디 있어? 민호가 천장 구석에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아줌마, 축하해. 이제 아줌마는 국민 스타야. 대한민국에서 박미숙 이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될 거야. 꺼. 당장 꺼. 이거 명예훼손이야. 고소할 거야. 미숙이 TV를 향해 리모컨을 던지며 발악했지만 민호는 싸늘하게 비웃었습니다. 고소하라고 해. 난 벌금 내면 그만이야. 하지만 넌 사회에서 영원히 매장당할 거야. 돈도 잃고 명예도 잃고 이제 남은 건 감옥뿐이지. 철수가 미숙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마지막 희망인 여권을 뺏어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넌 이제 한국으로 못 돌아가. 철수는 라이터를 켜더니 망설임 없이 미숙의 여권에 불을 붙였습니다. 화르륵. 여권이 순식간에 불타오르며 검은재로 변해갔습니다. 안 돼. 내 여권. 나 한국 갈 거야. 집에 갈 거야. 미숙이 불타는 여권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철수는 불붙은 여권을 발로 밟아 비벼 껐습니다. 너 집은 이제 없어. 여기서 나가면 넌 불법 체류자야. 말도 안 통하는 이 낯선 땅에서 거지처럼 기어다니게 될 거다. 철수와 민호는 짐을 챙겨 들고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가지마. 놔두고 가지마. 여보, 민호 씨, 제발 돈 좀 줘. 밥값이라도 주고 가. 미숙이 엎드려 빌며 울부짖었지만 두 남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철수가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미숙에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내 시계를 찬 기분이 어땠어? 그 시계가 멈춘 시간만큼 너도 이제 멈춰진 시간 속에서 고통받아봐. 쾅!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미숙은 텅 빈 방 안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불타버린 여권의 재와 TV 화면 속에서 쏟아지는 전 국민의 비난, 그리고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끔찍한 죄의 무게뿐이었습니다. 쾅 하고 닫힌 현관문 너머로 두 남자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지만 박미숙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멍하니 벽면에 걸린 대형 텔레비전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죠. 방금 전까지 자신의 추악한 모습이 생중계되던 인터넷 방송 화면이 바뀌고 이제는 사전에 녹화된 듯한 영상 하나가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 주인공은 전신에 붕대를 감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한 남자였습니다. 미숙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온몸이 불에 타 붉은 살점이 드러나고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는 그 남자가 바로 자신의 남편 김철수라는 것을요. 화면 속 철수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그 위로 철수의 쇳소리 나는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박미숙, 너가 내 사망보험금으로 명품 가방을 사고 호의호식할 때 나는 매일 밤 살가죽을 벗겨내는 고통 속에 살았다. 화면은 빠르게 전환되며 지난 3년간 철수가 겪었던 재활 과정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었습니다. 피부가 다 녹아내려 엉덩이 살을 떼어 얼굴에 이식하는 대수술만 12번. 성대가 눌어붙어 말을 할 수 없게 되자 피를 토하며 발성 연습을 하던 밤들. 다리가 구축되어 걷지 못하게 되자 뼈를 깎는 고통을 참으며 걷는 연습을 하던 그 처절한 시간들. 의사들도 내가 죽을 거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죽을 수가 없었다. 억울하게 죽은 민호 형과 너가 굶겨 죽인 우리 어머니. 그 원한을 갚기 전까진 눈을 감을 수 없었으니까. 영상을 보는 미숙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죽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차라리 죽어버렸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복수심 하나로 지옥불에서 기어나왔고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오직 미숙을 파멸시키기 위해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뎌낸 것이었습니다. 왜 3년이나 걸렸냐고? 너가 가장 행복한 순간,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끌어내리기 위해서였다. 20억이라는 환상에 취해 있을 지금 이 순간을 위해 나는 3년을 기다렸다. 화면 속 철수의 눈빛이 카메라를 뚫고 나와 미숙의 심장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이제 너의 시간은 끝났다. 지옥에 온 걸 환영한다, 여보. 영상은 뚝 끊겼고 검은 화면 위로 실시간 댓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와, 남편분 진짜 독하게 버티셨네. 눈물 난다. 저 여자는 인간도 아니다. 당장 구속해라. 박미숙 얼굴 다 팔려서 이제 한국 못 들어오겠네. 미숙은 비명을 지르며 리모컨을 던져 텔레비전을 깨버렸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화면은 꺼졌지만 이미 전 국민이 그녀의 죄상을 알아버린 뒤였습니다. 아니야. 꿈이야. 이거 다 거짓말이야. 내 돈 돌려줘. 미숙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발광하고 있을 때 객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제복을 입은 호텔 보안 요원 3명이 들이닥쳤고 그 뒤로 매니저로 보이는 남자가 싸늘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매니저는 손에 든 태블릿 PC를 보며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603호 손님, 체크아웃 시간 지났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투숙객 최민호님께서 결제 카드를 취소하고 떠나셨습니다. 현재 객실료와 룸서비스 비용이 모두 미납 상태입니다. 뭐라고요? 민호 씨가 취소를 했다고요? 네. 그리고 방금 기물 파손까지 하셨군요. 텔레비전 값과 밀린 숙박비 지금 당장 결제해 주시죠. 미숙은 허둥지둥 빈 가방을 뒤졌지만 지갑도 카드도
현금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금고에 넣어둔다며 몽땅 가져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저기요. 제가 지갑을 잃어버려서 남편이 가져가서 돈이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매니저의 눈빛이 경멸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보안 요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끌어내. 그리고 경찰에 무전 취식과 기물 파손으로 신고해. 잠깐만요. 나 여기 손님이에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나 20억 있는 여자야. 이거 나 놓으라고. 미숙이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보안 요원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짐승처럼 질질 끌려 복도로, 엘리베이터로, 그리고 마침내 호텔 로비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뜨거운 아스팔트 바닥에 처박힌 미숙의 무릎에서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리조트 정문 밖은 호텔 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숨이 턱 막힐 듯한 열기와 매연, 그리고 알아들을 수 없는 낯선 외국어를 쓰는 현지인들의 시선이 미숙에게 꽂혔습니다. 그녀의 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찢어진 원피스, 한쪽 구두는 벗겨져 맨발이었고 화장은 눈물에 번져 귀신 같은 몰골이었습니다. 지나가는 현지인들이 코를 막으며 미숙을 피했고 아이들은 손가락질하며 킬킬거렸습니다. 도와주세요. 한국 사람 없어요? 전화 좀 쓰게 해주세요. 미숙이 지나가는 관광객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손을 뻗었지만 그들은 미숙의 흉측한 몰골을 보고 기겁하며 도망쳤습니다. 게다가 그녀에게는 여권도 신분증도 없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돈 한 푼 없는 타국 땅에서 그녀는 그저 이름 없는 노숙자일 뿐이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거리의 풍경은 더욱 살벌하게 변했습니다. 번화가에 네온 사인이 켜졌지만 미숙이 갈 곳은 쓰레기통 옆 어두운 골목뿐이었습니다. 배고픔이 밀려왔습니다. 아침에 스테이크라고 생각했던 시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본 충격에 토악질을 해댄 탓에 속은 텅 비어 쓰려왔습니다. 미숙은 식당 뒷문 쪽에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통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먹다 남긴 빵 조각과 생선뼈가 뒤섞여 악취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쓰레기였지만 지금 미숙의 눈에는 그것이 유일한 생명줄로 보였습니다. 설마 내가 저걸?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지만 생존 본능은 자존심보다 강했습니다.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쓰레기통을 뒤적거려 눅눅해진 빵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허겁지겁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캣? 목이 메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30년 동안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따뜻한 밥을 먹고 시어머니가 농사지은 쌀로 배를 채웠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보, 잘못했어. 밥 좀 줘. 나 배고파. 미숙은 빵 조각을 씹으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울음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시각 한국행 비행기의 비즈니스석. 철수와 민호는 창밖의 구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철수의 손에는 미숙의 이름으로 된 2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형님, 이제 끝났네요. 민호가 샴페인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철수는 통장을 덮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다. 이 돈, 어머니 이름으로 기부하고 너의 형 목도 챙겨줘야지. 그리고 나는 죗값을 치르러 갈 거다. 죗값이요? 아내를 방치하고 어머니를 지키지 못한 죄. 평생 속죄하며 살아야지. 철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은 텅 비어버린 듯 시렸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의 한은 조금이나마 풀렸으리라 믿었습니다. 반면 땅에 남겨진 미숙에게는 이제 법의 심판보다 더
더 혹독한 거리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20억 자산가가 아니라 여권 없는 불법 체류자이자 국제적인 혐오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리조트에서의 악몽 같은 밤이 지나고 낯선 타국 땅에도 무심한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박미숙에게는 돌아갈 집도 신분을 증명할 여권도 당장 허기를 채울 돈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제 호텔 보안 요원들에게 짐짝처럼 끌려 나온 뒤 리조트 후문 근처의 쓰레기장 구석에서 웅크린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값비싼 실크 원피스는 흙탕물에 젖어 걸레 조각처럼 변해버렸고 한쪽만 남은 명품 구두는 이미 굽이 부러져 발을 절뚝이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미숙은 부르튼 입술을 혀로 축이며 비틀비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배가 고프다 못해 위장이 꼬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거리를 헤매며 떨어진 음식을 줍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0억 원을 가진 사모님 소리를 듣던 박미숙은 이제 현지인들조차 코를 막고 피하는 흉물스러운 거리의 불황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이 낯선 땅에서 그녀가 겪은 하루하루는 짐승의 삶보다 못했습니다. 시장통에서 과일 껍질을 주워 먹다 상인들에게 빗자루로 얻어맞기 일쑤였고 밤이면 동네 불량배들을 피해 더럽고 습한 다리 밑으로 기어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녀의 몰골은 앙상하게 말라 뼈만 남았고 눈은 퀭하게 들어가 초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숙은 시내 중심가에 있는 한 대형 쇼핑몰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소였고 어디선가 익숙한 한국말이 들려오자 미숙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어머, 여기 망고 주스 진짜 맛있다.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자. 화사하게 차려입은 한국인 모녀가 벤치에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본능적으로 그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린 지 오래였고 오직 한국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기요. 한국 분이시죠? 저 좀 도와주세요. 저 한국 사람이에요. 미숙이 다급하게 소리치며 다가가자 모녀는 기겁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엄마야. 뭐야 이거지 아줌마는? 사람 살려주세요. 제가 여권을 잃어버려서 밥 한 끼만 사주시면 제가 한국 가서 다 갚을게요. 제발요. 미숙이 바닥에 엎드려 빌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딸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미숙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스마트폰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잠깐만. 이 아줌마 얼굴 좀 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어머, 그러게. 누구더라? 아, 그 뉴스에 나온 여자. 젊은 여자가 스마트폰 화면을 미숙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3개월 전 민호가 생중계했던 그 영상의 캡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기사 제목은 자극적이었습니다. 남편 보험금 노리고 시신 바꿔치기, 시어머니 굶겨 죽인 패륜녀 박미숙, 해외 도피 중. 미숙은 자신의 얼굴이 박힌 기사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왜? 맞네. 그 여자 맞네. 와, 대박이다. 엄마, 이 여자 여기서 거지됐어. 젊은 여자는 혐오스럽다는 표정으로 미숙을 훑어보며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 보험살인마 박미숙 여기 있어요. 꼴 좀 보세요. 완전 거짓꼴이네요. 인과응보가 따로 없네. 주변에 있던 다른 한국인 관광객들도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동정심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었고
오직 괴물을 구경하는 듯한 호기심과 경멸만이 가득했습니다. 저 여자가 그 여자야? 남편 화상 입히고 도망친? 아우 더러워. 침 뱉고 싶네. 경찰 불러. 여기서 잡아가라고 해. 미숙은 머리를 감싸쥐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던 동포들이 오히려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철수와 민우가 말했던 사회적 매장이 무엇인지 그녀는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도 이곳에서도 설 자리가 없는 완벽한 이방인이자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아니야. 오지 마.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미숙은 군중들을 밀치고 미친 듯이 도망쳤습니다. 뒤에서 쏟아지는 야유와 조소 소리가 그녀의 등 뒤를 칼처럼 찔러댔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도록 달린 미숙은 어느 어두운 뒷골목 쓰레기장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흑, 철수 씨, 민호 씨, 내가 잘못했어. 제발 그만해. 그녀는 더러운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지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리더니 경찰차 2대가 들이닥쳤습니다. 관광객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지 경찰과 이민국 단속반이었습니다. 거기 꼼짝 마. 손들어.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공봉을 들고 미숙을 포위했습니다. 미숙은 본능적으로 손을 들었지만 다리가 후들거려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여권 보여줘. 신분증 제시해. 경찰이 딱딱한 어조로 말했지만 미숙은 알아들을 수 없어 그저 고개만 저으며 울먹였습니다. 노 패스포트? 없어요. 잃어버렸어요. 불법 체류자군. 연행해. 경찰의 지시에 건장한 남자 2명이 미숙의 양팔을 거칠게 낚아채 일으켜 세웠습니다. 철컥. 차가운 금속 수갑이 미숙의 앙상한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그 감촉은 3개월 전 철수가 차고 있던 그 녹아내린 시계줄의 감촉만큼이나 서늘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안 돼요. 나 감옥 가기 싫어. 나 한국 갈 거야. 미숙이 발버둥 쳤지만 경찰들은 그녀를 짐짝처럼 경찰차 뒷좌석에 구겨 넣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거리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화려한 쇼핑몰, 웃고 있는 관광객들, 그리고 자유로운 사람들. 그 모든 풍경이 미숙과는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멀어져 갔습니다. 경찰차는 곧장 이민국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미숙은 강제 추방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한국행 비행기 표가 그녀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1등석 티켓이 아니라 범죄자 호송을 위한 편도 티켓이었습니다. 며칠 뒤 국제공항. 입국장 게이트가 열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사이로 양옆에 형사들의 팔짱을 낀 초라한 행색의 중년 여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목은 수건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은색 수갑이 반사되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게이트 밖에는 이미 수많은 기자들과 유튜버들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나오네요. 박미숙 씨입니다. 플래시가 팡팡 터지며 미숙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남편 살해 미수 혐의 인정하십니까? 시어머니 유기한 거 사실입니까? 20억 원 어디다 숨겼습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화살처럼 쏟아졌지만 미숙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시선 끝에 인파 뒤쪽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2 남자가 보였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철수와 민우였습니다. 철수는 미숙과 눈이 마주치자 무표정한 얼굴로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 지옥에 온 걸 환영한다는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미숙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싶었지만
형사들에게 이끌려 경찰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차가운 철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은 맑았지만 미숙의 인생에는 영원히 거치지 않을 먹구름만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20억 원의 탐욕이 쏘아올린 비극은 결국 차가운 수갑과 전 국민의 비난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그녀의 심장에 꽂히고 말았습니다. 김치찌개의 추억, 철컥, 육중한 쇠창살 문이 닫히는 소리가 서울 구치소의 독방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박미숙은 죄수 번호 4850번이 적힌 푸른색 수의를 입고 한평 남짓한 좁은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명품 옷과 보석들은 모두 압수당했고 곱게 염색했던 머리카락은 하얗게 센 뿌리를 드러내며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적용된 혐의는 존속 유기치사, 사체 오욕, 보험 사기, 그리고 횡령까지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많았습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여론의 분노가 워낙 거세기에 재판부도 그녀에게 관용을 베풀리 만무했습니다. 밥 먹어. 교도관이 배식구를 통해 플라스틱 식판을 밀어 넣었습니다. 식판 위에는 식어버린 밥과 멀건 국, 그리고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미숙은 힘없이 식판을 끌어당겼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리조트에서 스테이크를 썰고 샴페인을 마시는 상상을 했었는데 지금 눈앞에 놓인 현실은 차가운 콩밥뿐이었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퍼서 입에 넣었지만 모래를 씹는 것처럼 까끌까끌해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국그릇에 담긴 김치 쪼가리가 미숙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미숙의 눈앞에 30년 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철수와 결혼하고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던 그 가난했던 시절의 기억이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면 철수는 퇴근길에 싼 돼지고기 한 근을 사들고 와서 김치찌개를 끓여주곤 했습니다. 미숙아, 내가 돈 많이 벌면 나중에 소고기 사줄게. 지금은 이걸로 참자. 철수는 고기 건더기를 숟가락 가득 퍼서 미숙의 밥그릇에 얹어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는 돈이 없어서 보일러도 제대로 못 틀고 서로를 껴안고 잤지만 그래도 그 좁은 방 안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김치찌개 하나만 있어도 세상 부러울 것 없이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미숙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식판 위로 쏟아졌습니다. 흑, 그 소박했던 행복이 천국인 줄 모르고 그녀는 탐욕이라는 지옥불을 쫓아 스스로를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20억 원만 있으면 남편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버리고서라도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그녀에게 가져다 준 것은 최고급 리조트의 감옥이었고 남편의 처절한 복수였으며 결국은 차가운 독방이었습니다. 여보, 철수 씨, 내가 잘못했어. 미숙은 밥알을 씹으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후회해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 시각 철수는 어머니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말끔하게 벌초된 무덤 앞에 하얀 국화꽃 다발과 미숙에게서 되찾은 통장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민호와 민호 형의 사진도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 끝났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저 돈은 어머니처럼 외롭게 지내시는 분들을 위해 전액 기부했습니다. 철수는 술 한 잔을 올리고 절을 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민호도 눈시울이 붉어진 채 묵념했습니다. 형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다. 덤으로 얻은 인생이니 이제부터라도 진짜 사람답게 살아봐야지. 욕심 부리지 않고 남을 도우면서 말이야. 철수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며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그 따뜻한 햇살은
비록 상처투성이지만 다시 시작하려는 두 남자에게 보내는 하늘의 축복 같았습니다. 반면 어두운 독방에 갇힌 미숙은 텅 빈 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20억이 천국인 줄 알았는데 당신이랑 먹던 그 찌개가 천국이었어. 그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 그녀의 뒤늦은 깨달음은 쇠창살 안에 갇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통장의 숫자 0 하나를 더 붙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녁 마주 앉은 가족의 따뜻한 눈빛 속에, 그리고 함께 나누는 따뜻한 밥 한 끼 속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탐욕으로 쌓아 올린 성은 파도 한 번에 무너지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소중한 사람의 손을 놓지 마세요. 그 손을 놓는 순간 진짜 지옥이 시작될지도 모르니까요. 차가운 감옥 바닥에 쓰러져 잠이 든 미숙의 얼굴 위로 철창 사이로 들어온 달빛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 거창한 돈방석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따뜻한 밥 한 끼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님들 곁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람들이 함께하고 계신가요? 오늘 저녁엔 쑥스럽더라도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가슴 찡하고 속 시원한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